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인천 강화군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접경 지역을 따라 흐르는 임진강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미국과 공동 연구를 통해 인체 조직의 3차원 게놈 지도를 최초로 해독했습니다. 치매와 퇴행성 질환 등 다양한 복합 질환의 연구와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는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과방위 주요 현안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 원료인 라니티딘 성분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위장약 잔탁을 비롯해 144만여 명이 복용하는 의약품 269개 품목의 판매가 중지됐는데요. 과학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인천 강화도에서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가가 5곳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강화도 정체가 뚫리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강화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황선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강화도에서 처음 확진 판정이 난 것은 지난 24일 강화군 송해면입니다. 이어 25일 불원면, 26일 삼산면 등에서 확진 농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또 일부 음성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의심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모도 삼산면 확진 농가는 돼지가 2마리뿐인 폐업 농가인데다 차량 역학 관계도 없는 곳이어서 발생 원인이 더욱 의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집중 발생의 이유로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농장 관계자와 축산 차량 등의 지역 내 접촉이 상대적으로 잦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화군 내 양돈 농가는 35곳이지만 공용 분뇨 처리장은 한 곳뿐이어서 그만큼 접촉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 처리 시설, 특히 분뇨 처리 시설이나 어떤 특정한 시설이 한 곳에만 있다고 하면 그곳을 통해서 질병이 전파될 확률은 증가되게 됩니다. 강화도에 자체 도축장이 없어서 인천 도축장을 이용하는 점도 위험 요인입니다. 도축장은 여러 농장에 차량이 드나들고 도축된 돼지가 판매되는 곳이어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초동 대처도 부실했습니다. 강화군은 애초 6개 중점 관리 지역에서 제외됐다가 발병한 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야 포함됐습니다. 실제 강화군은 김포에서 강화도로 들어가는 차량만 소독하고 강화도에서 김포로 나가는 차량은 한동안 소독을 하지 않는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강화군과 경기 북부 지역의 방역 승패가 확산 여부의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북한과 접경 지역을 따라 흐르는 임진강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3일부터 한탄강과 임진강, 한강하구 등 20곳의 하천수를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의 원인으로 북한에서 창궐한 바이러스가 접경 하천을 따라 옮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번 결과로 감염 경로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환경과학원은 오는 30일부터 강화 지역을 포함해 두 번째 수질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개발을 위해 국제축산연구소 베트남 사무소와 함께 다음 달부터 2021년까지 관련 실험과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할 이번 연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지 체내세포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면역과 관련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감염에 영향을 주는 핵심 유전자는 무엇인지 등을 밝혀내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농림청은 이번 실험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DNA 등 적절한 시료를 확보하면 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유해서 백신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으로 이동 제한 조치가 또 연장되면서
사료 공급도 못 받고 제때 출하도 못하고 게다가 분뇨 처리에 애를 먹는 등 양돈 농가의 시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도축장 등 관련 업체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육농가가 몰릴 것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들어간 도축장. 이동 중지 명령이 연장되자 맥이 풀립니다. 도축장은 물론 인근 가공업체와 유통회사까지 이틀 동안 또 손이 묶였습니다. 업체들은 이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가슴을 졸입니다. 없는 날은 없고 많은 날은 많게 되면은 도축이나 가공장에서 기본적으로 연장 근무라든가 원가 상승이 많이 올라가겠죠. 원가는 올라가는데 매출에서도 손실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이중고라고 보시면 되죠. 돼지 출하를 또 미루게 된 농민들도 속이 타들어가긴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는 출하 시기를 놓치면 제값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비용도 치솟습니다. 사료 공급도 쉽지 않은 것은 물론 분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이고 있습니다. 반출이 안 되는 이상은 돼지가 계속 일주일 단위로 분만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돈사가 밀사가 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많죠. 돼지 질도 많이 떨어지죠.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은 채 확진 농가만 늘어가는 상황. 이동 제한 조치로 사실상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는 양돈 농가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고 수준의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거점 소독시설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장에서 방역에 구멍이 뚫린 곳이 쉽게 발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양주로 진입하는 도로에 마련된 방역시설입니다. 그런데 일부 차들이 소독약이 나오는 시설물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모든 차가 소독 대상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법규를 위반하면 가면서까지 그 방역대를 피해서 간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자기 하나 편하자고 해가지고 그런 걸 위반한다 그러면은 그 돼지열병 그 확산되는 걸 어떻게 막고. 거점 소독시설에서도 빈틈이 발견됐습니다. 소독시설에 들어간 한 운전자는 문을 닫지 않은 채 방명록만 작성하고 나옵니다. 문이 열려 있다 보니 소독 장치는 아예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 발을 모두 담가야 하는 소독 발판도 한 발만 담그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아예 발판을 뛰어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밟았는데? 밟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닌가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장도 찾아가 방역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축제장 내부와 연결된 통로입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지만 소독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돼지열병 예방 홍보 현수막은 축제 시설물에 가려졌고 방역 활동에 협조해달라는 안내문은 땅바닥에 처박혀 있습니다. 소독 발판이 깔린 출입로도 있었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다른 통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돼지 사육 농민들은 뚫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충남에서도 매뉴얼을 뛰어넘는 신속하고 단호한 방역을 강조하고 있지만 방역 현장 곳곳에서는 빈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정책 제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서울 종로구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실에서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1차 국민정책 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 제안에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계절관리제를 포함해 산업과 발전, 수송, 생활 등 4대 핵심 부문의 미세먼지 집중 감축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국민정책 제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거친 후 오는 30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반기문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 그 생각으로서는 고농도 계절인 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대비해서 약 20%, 이 톤수로 보면 23,000톤 정도 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치권이 좀 시끄러운 와중에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국회 과방위 간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새로운 블랙홀이 하나 생겨 있죠. 조국 블랙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이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좀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조국 관련 블랙홀에 많이 지금 지체되는 느낌인데요. 우선적으로 저는 이 과학기술 정책도 신뢰에 기반해서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 해결을 위한 이 조국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선 이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연구 논문 이슈나 또는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 와이파이 뭐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문제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제 다루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여론 왜곡과 관련해서 이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방송의 공정성 문제나 또는 포탈 이슈, 뭐 이런 이슈들도 상당히 많이 공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관련 또 우리 증인 신청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네. 자, 그 포털 이슈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 문제가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상혁 방통위원회 위원장의 그런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짜 뉴스 문제가 화두에 올랐었는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미디어 규제를 좀 강화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제4의 물결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크리에이티브 피플 파워, 정말 현명한 국민들의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론이라는 것은 바텀업의 여론이 형성이 중요한데, 이제 이 가짜 뉴스라는 것을 정권이 국가가 재단하고 기준을 만들고 또 이것이 가짜 뉴스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독재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어떤 부분에서 기준을 정권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가짜 뉴스 판정을 하려고 드는 것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것이 햇볕 아래 다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토의하고 공유하고 이 개방과 공유의 시대의 가치에 맞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현명한 국민들에게 그 판단을 맡기게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대세적인 것이다. 따라서 가짜 뉴스 판단의 기준을 국가가 통제하고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그런 독재 국가에서 하던 그런 흐름으로 갈 우리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참 뭐 방법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가짜 뉴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지난달에 이 망 이용료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CP,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업체에 대한 권익 침해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국내 CP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 국내와 해외 사업자들의 역차별에 대한 벽을 없애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내 사업자가 특별히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관련해서 법도 많이 제한이 돼 있는데 저도 그 법안 하나를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 글로벌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대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정 대리인제를 두고 그 국내 법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제가 낸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지정 대리인이요. 예, 지정 대리인 제도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페이스북에 손을 들어준 그런 법원에 대해 방통위는 항소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관련한 뭐 역차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네. 자, 최근 과학계에서 가장 시급한 이슈하면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육성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자, 현재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 글로벌 갈등을 통해서 갑자기 이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됐는데 사실 이것은 중장기로 준비를 해야 될 이슈입니다. 부품 소재 개발이라는 게 이 연구 개발이라는 게 이 하루 아침에 투입해 가지고 또 그와 관련된 인력 양성이나 또는 관련된 연구 환경이나 또 이런 연계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준비가 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생태계죠. 이 그러니까 부품 소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때 이것이 시장의 논리로서 이게 기업들도 참여하고 또 이것이 선순환적으로 나가는데 이제 이것이 지금은 그 글로벌 차원에서 서로 분업 차원으로서 서로 흘러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느 것을 갑자기 이렇게 차단시킴으로써 우리나라가 갑자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짧은 시간이 단기적으로는 힘들다.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계기에 이런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전략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 뭔지를 가지고 있어야 됐었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또 그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그 부품 관련 그 재료 연구소나 이런 연구소에 그 진단을 해보고 뭐가 취약한가 그 취약한 부분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이 뒤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뭐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지난 과기정통부 장관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양자정보통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뭐 안정적인 투자나 뭐 인재 양성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양자정보통신이 좀 낯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양자정보통신이 이제 우리 삶에 가져올 구체적인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기술이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연구를 준비하고 또 R&D나 또 민간 기업과 또 우리 그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치중해야 될 분야가 바로 퀀텀 정보통신, 양자 정보통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시기이고 또 이전에는 우리가 초고속 인프라,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90년대에서 열렸고 또 새로운 5G나 또 그 이전에는 또 그 이가버먼트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확산되고 저는 이제 이 과정을 주도해온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정말 뭐를 준비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고민한 게 2016년도 국감 때 제가 양자정보통신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 강조를 한 바가 있고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자정보통신은 모든 분야에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연산 속도를 기존의 컴퓨터와 슈퍼컴퓨터보다 2억 배 정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속도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측면은 이 보안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융합이 될 때 예를 들면 스마트카나 여러 가지 드론 기술이나 이런 게 해킹이 될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안을 할 수 있는 또 기술이 양자 정보통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융합시대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 양자정보통신이 주도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가 표준부터 주도해서 그 기타 테스트베드나 상용화의 글로벌 퀀텀 밸리를 형성을 해서 이것을 주도하면 우리나라가 바로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는 세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야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양자 정보통신 분야가 갖는 그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아직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있어서 걸음마 단계라는 그런 평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금 현재 예정 중이신데,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이제 이러한 새로운 연구 환경을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태계 분야도 있고 또 이것을 상용화해서 바로 어떤 부분은 그 걸음마 단계라고 하는데 일정 부분은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굉장히 앞선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 이제 해킹 보안 이슈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까지도 연구 수준이 가 있는 그런 기술 분야도 있습니다. 특허도 많이 좀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좀 촉진시키는 생태계를 국가에서 만들어주고 제도적으로 또 이것을 세계적인 협동 연구, 공동 연구를 바로 상용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이것을 저는 글로벌 퀀텀 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형성을 우리나라가 시켜 나가면 충분히 앞선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고 또 그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민간 연구소나 또 공공 연구소가 다 협업을 통해서 이것을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이정표를 양자정보통신의 세계적인 이정표를 만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이 법안을 지금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법안은 지금 완성이 됐고요. 거의 완성이 됐고 지금 오늘 서명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오늘 그 동료 의원님들 서명을 받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내년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도 내년 초에 마무리가 되는데 앞으로 남은 이제 기간 동안 의정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듣고 싶은데. 뭐 그것은 뭐 아직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많은 지역에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또 마산 향후회 회장을 맡고 있고 또 기존에 마산이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도시에 우위성이 컸습니다. 여러 가지 예술의 고향, 그다음에 그 민주화의 성지, 3.15이거나 부마 사태나 이런 것의 본산이기도 하고 그런 또 여러 가지 경제 7대 도시 경제 도시로서 어떤 중심이었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그 영화를 누렸던 우리나라의 그 중심 도시가 지금은 많이 쇠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 그 새로운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저들 정말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이제 이번 국정감사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죠. 현재 과학계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는 그런 대책 마련에는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미국과 공동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인체 조직의 3차원 게놈 지도를 최초로 해독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치매나 심혈관계 질환처럼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인간의 복합질환 치료에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자가면역 질환 등은 복합질환이라 치료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치료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조절해 해결책을 찾을 길이 열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미국 UCSD 연구소와 공동으로 인간 질환과 연관된 인체 조직의 유전자 게놈 지도를 3차원 구조로 규명했습니다. 질병에 중요한 그런 유전적 변이들을 어떤 유전자랑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냄으로써 이제 여러 다양한 질병들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규명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인체 27개 장기를 중심으로 고해상도의 3차원 게놈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90만 개의 염색체 3차원 고리구조를 발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치매와 퇴행성 질환 등 다양한 복합질환의 연구와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까지 기능이 규명되지 않았던 이러한 중요한 유전병의 기능을 한 번에 다 해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합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자매지 네이처 지니틱스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국립암센터 일부 교수들이 국제학술지 논문에 자녀를 저자로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국립암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융합기술연구부 김모 교수와 종양면역학연구부 김모 교수는 각각 자신의 논문 여러 편에 자녀 이름을 저자로 등재했습니다. 융합기술연구부 김 교수는 2014년 자신이 참여한 논문에 둘째 딸을 공동 저자로 올렸으며 2015년에도 대학생이던 첫째 딸을 자신이 참여한 논문에 제1저자로 올렸습니다. 종양면역학연구부 김 교수는 2011년 고등학생이던 첫째 아들을 자신이 참여한 논문 2편에 저자로 올렸고 2014년에는 둘째 아들을 논문 1편에 공동 저자로 등재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6월 임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당 논문 관련 자진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했으며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D 프린팅 관련 시설 등을 갖춘 3D 프린팅 혁신성장센터가 서울 마포 포스트타워에 문을 열었습니다. 3D 프린팅 혁신성장센터에는 3D 프린터로 제품 제작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설계 및 디자인실 등 제작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센터는 기업과 창업자가 전문가와 협업해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내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저장률이 90.2%로 포화 직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은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원전의 저장 용량은 모두 52만 8천여 다발인데 이미 사용 후 핵연료 47만 6천여 다발이 저장된 상태입니다. 원전별로 보면 고리 3호기의 저장률이 94.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고리 4호기와 한울 1호기가 모두 저장률 90%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신 의원은 외부 반출이 어려운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여건을 고려해서 하루빨리 저장시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의 하나로 삼중수소 농도가 낮은 처리수를 먼저 시험 방류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현지 언론을 통해 부진의 오염수 처분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알프스로 불리는 다핵종 제거 설비 등으로 처리한 방사능 오염수인 처리수를 바다로 흘려보내 삼중수소 농도가 낮은 물질부터 방류한 뒤 문제가 생기면 중단한다는 겁니다. 도쿄전력은 처리수가 인체에 주는 해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지만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과 한국 등 주변 국가들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출시됩니다. 또 현재 택시에서 사용하는 기계식 미터기를 대신할 GPS 기반의 앱 미터기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를 거치기만 하면 사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으로 발급되는 겁니다. 렌터카를 빌리거나 술을 살 때처럼 신원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을 방지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법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이를 내놓지 못했지만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 제도를 통해 가능하게 됐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내년쯤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객의 이동 거리를 GPS로 파악해 요금을 매기는 GPS 기반 M 미터기도 올해 안에 출시됩니다.
사실 요금 개정이나 있을 때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사회적인 낭비가 심했던 부분을 이제 원격으로 이제 요금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런칭하는 건 11월 이내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본인 인증 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환전 서비스와 원격 제어 누전 차단기 등도 규제가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처리된 과제는 모두 78건. 정부는 오는 11월에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이른바 근육을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의 온라인 불법 유통이 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온라인 불법 판매로 적발된 스테로이드는 4,575건으로 지난해 600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식약처가 올해 조사해 검찰에 송치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유통 사건은 4건으로 보디빌딩 선수와 헬스클럽 트레이너, 야구교실 회원 그리고 일반인 다수에게 약 9억 원 규모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불법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과 성기능 장애, 여성형 유방과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난 26일에 위장약 수백 개가 국내에서 판매 중지됐습니다. 네, 라니티딘이라는 물질로 만든 약품 7종이 들어간 269개 제품입니다. 지난 14일 미 FDA가 이 라니티딘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 식약처가 조사를 펼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오늘 이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말 유명한 위장약들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서 놀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문제가 된 라니티딘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건가요? 네, 라니티딘은요, 위산을 줄이는 물질입니다. 네. 1976년도에 신약으로 개발이 됐는데요. 부작용이 매우 적다고 알려져서 1980년대부터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로 활발하게 사용됐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게스포린정이나 겔포스정, 잔탁정 등 유명한 위장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 라니티딘이 이게 들어간 약들에서 이 나이트로소 디메티라민, 그러니까 NDMA라는 물질이 검출된 겁니다. 네, MDMA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물질인 건가요? 네, 이 NDMA는요, 동물에서 암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예. 실험실에서 가끔 암에 걸린 실험용 쥐를 만들 때 쓰기도 하는데요. 사람에게는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임체 발암 추적 물질입니다. 보시면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기준으로 5개 분류 중에서 위험이 2번째로 높은 이 A군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실험 동물에 대한 발암성 근거는 충분하지만 사람에 대한 근거는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게 위장약에서 검출됐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NDMA 분자 구조를 보면요, 매우 단순한데요. 그림의 아래쪽이 발암 추적 물질인 NDMA입니다. 위쪽이 네. 이 위장 치료 물질 라니티딘이고요. 예. 일각에서는 이 NDMA 구조가 라니티딘의 양 끝단에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합쳐진 것과 같다면서 생성 원인을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라니티딘이 자체적으로 분해되고 또 그것이 결합이 돼서 NDMA가 생성이 되거나 또는 제조 과정 중에서 아질산염이 혼입돼서 이런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라니티딘에서 NDMA가 생성되는지는 좀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워낙 유명한 약들이라 이미 복용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았을 텐데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식약처는요, 단기 복용한 경우에는 인체 위해 우려가 크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판매 중지된 약 가운데서는 NDMA가 53ppm 넘게 검출된 약도 있었는데요. 원래 라니티딘의 NDMA 잠정 관리 기준이 0.16ppm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0.16ppm이라는 수치는요, 라니티딘을 1일 최대 복용량인 600mg으로 평생 섭취하는 것을 전제해서 산정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복용한 경우에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장기 복용의 경우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식약처는 라니티딘 인체 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라니티딘에 장기 노출될 때 인체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가 144만 명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약을 약국에서 산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대체 약품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당연한 조치고요. 하지만 식약처가 요즘 비판받는 점은요. 사실 지난 16일에 식약처가 국내 잔탁을 검사해 본 결과 이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었거든요. 저희 뉴스에서도 보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난 26일 갑자기 반대되는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여러 약을 조사해봤더니 이같이 드러났다면서 판매 중지를 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대응이 매우 수동적이고 허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식약처의 발표를 보고 위장약을 그대로 섭취하신 분들은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 같은데요. 자, 장기 영양조사 결과 큰 위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과학 분석을 통해서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두 번째로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입니다. 바로 항암 구충제, 그러니까 강아지 구충제 파나큐어가 그리고 또 그 펜벤다졸 성분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정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개그맨이 자신도 역시 강아지 구충제를 먹겠다라고 밝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4월이었습니다. 외신에 조 티펜스라는 남성의 사연이 보도된 건데요. 이 남성은 2016년 8월에 소세포암 판정을 받았고요. 당시에 방사선 치료를 했지만요. 결국 암이 온몸으로 전이가 돼서 3개월 시 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100kg였던 이 조 티펜스가 50kg이 될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었는데 2017년 5월에 암이 완치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5짜리로 판매하는 강아지용 구충제 파나쿠어라고 밝힌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 가능한 일인 건가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가능한 얘기지만 많은 사람한테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매우 극히 가능성이 적은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뭐 어떻게 하면은 이 구충제가 암을 또 막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건지 원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가능한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구충제가 기생충이 당을 못 섭취하게 해서 성장하고 생존하는 것을 막거든요. 근데 암세포도 주 에너지원이 당입니다. 지난해 네이처 자매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펜벤다졸이 암세포 성장을 방해해서 결국은 이 세포를 죽게 한다는 논문이 게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만을 가지고 이 구충제가 암을 치료했다고 믿기에는 비약이 있고요. 또 심지어 큰 부작용마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비약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비약이 있다는 건가요? 네, 조 티펜스는요, 이 구충제를 먹을 때도요, 여러 항암 치료를 함께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등 암 치료에 좋다는 음식들도 먹고 있었고요. 또 다시 말해서 대조군이 없어서 치료 효과가 순전히 이 강아지 구충제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이 과학 실험을 설계할 때는요, 한 집단에게 약을 먹이면은 다른 집단에게는 이 대조군이라고 부르죠. 위약을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심리적인 요인이나 기타 외부 요인의 개입 없이 약의 이 온전한 효과를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티펜스는요, 비타민 E 그리고 이 뇌전증 치료에도 쓰이는 대마 추출물 CBD를 복용을 하고 있었고요. 또 아직 시판되지 않은 암 치료 신약의 임상 시험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티펜스는요, 이 신약 테스트에서 이 100,000명이 참가를 했는데 자기 혼자 암이 완치됐기 때문에 이 자기 치료 효과는 구충제 효과라고 믿는 겁니다. 이렇듯 이 복잡한 실험 설계가 전혀 없이, 그러니까 변인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맹신하면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다른 치료제도 같이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충제 때문은 아니라는 어떤 비약적인 측면이 있는데 또 어떤 사실이 밝혀졌나요? 네, 만약에 이런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효과 있는 약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임상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상 시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임상 1, 2, 3상을 통과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뭐 10년이 넘게 걸리기도 하고요. 근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통과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신약 개발이 어려운 이유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이 효과가 있는지뿐 아니라 뭐 부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장기 복용했을 때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지 사람에게 직접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티펜스는요, 이렇게 암이 완치됐기 때문에 자신은 파나쿠어를 평생 복용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무래도 대조군이 없어서 구충제 덕분인지 그 효능을 단정할 수도 없고 또 임상시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조티펜스는요, 파나쿠어를 하루에 222ml에서 500mg까지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3일 섭취하고 또 4일 중단하는 방식으로 복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약은 아직 인체 안정성이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용해야 하는지도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고요. 또 약은 아무리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알려진 것을 먹어도 고용량 먹으면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 독성 때문인데요. 더욱이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 조티펜스의 말을 따라서 뭐 누가 따라했다가 간 질환에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구충제가 암 치료에 효과 있는데 제약사들이 뭐 로비를 해서 약의 효능을 폄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음모론들도 인터넷에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환자들이 절박하다는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 구충제 성분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완전히 폄하할 수는 없겠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저렴한 구충제로 고칠 수 있다니까 좀 솔깃할 것 같은데 이미 뭐 구충제 품귀 현상도 벌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파나쿠어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고요. 또 파나쿠어, 펜벤다졸이 들어간 다른 구충제도 있긴 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미 만약에 복용을 한 상태라면은 담당 의사에게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이게 항암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간독성 부작용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 약을 복용한 후에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또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이 생기면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 장기 복용은 더욱 주의해야 하고요. 또 발열이나 뭐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예. 조티펜스는 수의사의 말을 듣고 이 약을 복용하게 됐다고 하던데 식약처에서는 약을 복용하지 말라고 못 박은 만큼 소비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 구충제가 말기암 환자를 완치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된 가운데 구충제가 실제로 암세포를 억제한다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도 확인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인데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암 환자는 허가받지 않은 펜벤다졸을 절대로 복용하지 말고 의약품 복용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과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